네,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신용 청년 등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125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취약계층의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네.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계층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이 되는 정책인데요. 일단 청년층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층 가운데 여러 가지 투자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저신용으로 내몰린 청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30에서 50%까지 고금리 이자를 좀 감면하겠다. 이것과 더불어서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 동안의 금리는 3% 초반대 묶어두겠다. 이게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이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에서 너무 오랫동안 소액을 갚지 못했다. 그러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한다. 이런 안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고금리의 대출을 받으셨던 분 중에 일부는 중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지원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소폭 그 금리를 좀 낮춰주면서 최장기 20년까지 좀 분할 상환해서 원래금을 갚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제도들도 함께 도입을 한다는 건데 큰 틀에서 보시면 이자나 원금을 탕감한다. 다른 한 가지는 그 만기를 좀 연장하거나 그 갚아야 되는 기간을 유예해서 이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연에 네. 얼마 정도의 금액이 좀 탕감된다, 경감된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최소 140만 원에서 최대 263만 원 그 정도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정부의 추산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빚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빚을 갚지 못했다라고 토로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선별적으로 심사를 통해 거르겠다는 거고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 양론이 상당히 부딪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그 본인 거 다 내놓으면서 빚 갚은 사람들이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다. 이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큰 상황인데다가 네.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더 좀 경제 부실에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감으로 잘 와닿지 않아서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총액이 대략 1,9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략 80%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엊그제 기준금리 인상 0.5%포인트 인상만으로도 1년간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전체 다 합쳐서 대략 6조 4천억 원 정도. 그러면 변동금리로 돈을 꿔서 쓰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당한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 사람당 나눠보면 대략 이자 부담이 118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소 14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벌충을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출이 부실화가 되고 이게 은행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후에 감당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 내용이고요. 원래는 9월 말이면 그동안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뤄뒀던 그러니까 대출금 만기를 좀 유예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지원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연장을 하면서 지금 당장 고금리 충격을 좀 완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이는 대목인 것 같은데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좀 허탈할 수도 있다. 이분들과 어떤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고 또 뭐 도덕적 해이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형평성 논란은 분명히 감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폐업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원리금 상환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이제 다만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분들이 결코 평탄하게 그 과정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각종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고 취업이나 사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전제를 깔고 이번 대책을 내놨을 텐데 해서 만기 연장을 하지 않으면 끝나게 되는 이 대출의 그동안 서비스를 해드렸던 부분이 55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5조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50조 원 만기 연장이 안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벌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아주 급한 분들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청년층에 특히 그 특화를 해서 정책을 내놓은 건 청년들이 신용불량으로 내몰리게 되면 이분들은 앞으로 인생 경로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그쵸.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계층 그리고 또 은행에 대한 부실화 방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일각의 비판을 감수한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내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부작용은 뭐 최소화하겠다 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자,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는 국민 고통 지수가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아무래도 네. 고물가 영향이 컸던 걸까요? 경제고통지수라는 게 해외에서 산식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제 기관마다 그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한 경제연구원은 이걸 실질적인 실업률을 더해서 구하기도 하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숫자는 정말로 단순하게 물가에다가 실업률을 더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게 6 더하기 3이에요. 지금 실업률이 3%고 물가 상승률이 6월에 6%였으니까 9까지 올라갔다. 이게 6월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98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물가가 올라가면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역대 숫자들을 보셔도 실업률이 갑자기 확 튀어오르진 않거든요. 보통은 아주 상당한 경제 충격이 오기 전에는 그 숫자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물가가 확 튀어오르는 그런 시점에는 이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고통지수가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실물 경제의 고통을 보여주는 숫자이기는 한데 굉장히 정략적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수를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은 쪽 그리고 공격해야 하는 쪽이 서로 이 숫자를 가지고 반론을 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6%라는 숫자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업률이 고정돼 있다고 봐도 7월, 8월, 9월까지는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는 역대 최고, 다다음 달에도 역대 최고 이런 숫자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전제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정말 역대 최고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한 것 같은데 지금 수입물가, 지난달 수입물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또 환율까지 1,320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수입물가가 시차를 둔 다음에 국내 물가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물가도 또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것으로 봐야 될까요? 3분기 말을 정점으로 본다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어제 10월 이후가 되면 그래도 한 김 식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망치를 조심스럽게 밝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망의 근거가 되는 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난달 수입 물가 이것도 1년 전하고 비교하면 33% 급등했거든요.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국제유가입니다. 기름값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선물 시장에서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기름 이런 것들은 정말 기름값이 너무너무 비쌀 때 도입했던 그런 기름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사들여서 가지고 오게 될 기름값은 그래도 6월 이전보다는 좀 떨어진 채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입 물가가 지금 정점에 있을 때 들여왔던 기름값이 반영이 되니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고 이게 하반기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4분기가 되면 지금 같은 초고유가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까지는 물가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연말로 가시면 그래도
여름보다는 덜 뜨겁다. 아마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을 지나서 10월부터는 네.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인다는 건데 내년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내년 경기에서는 오히려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고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이후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테고요. 왜 그게 중요하냐? 중국이 세계에서 기름 제일 많이 갖다 쓰는 나라인데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공장을 제대로 돌릴 것이냐.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 이슈하고 맞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의 경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만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인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 이후에 내년 초가 되면 올해 물가 때문에 난리였다라는 기억이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경기 침체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역대 최고치라는 네. 보도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제 개선된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뭐 주거 이전비 같은 필수 비용 같은 게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얼마나 오른다고 보면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일단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고정돼 있는 비용인데 이걸 1년에 3월하고 9월에만 고시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물가가 워낙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수시로 고시할 수 있게 하자. 그때그때 올라가는 가격을 좀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3월에 이미 그 제곱미터당 기본형 건축비가 182만 9천 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이번에는 185만 7천 원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공급이 부족한 그런 원자재들이 있다면 그 가격은 반영이 될 거고요. 이것과 별개로 필수적인 경비에 그 경비로 넣어주는 항목들이 늘어납니다. 예컨대 주거 이전비 혹은 여기서 금융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자비 또 영업 손실 보상금 그러니까 가게를 하다가 그 재건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셔야 되면 그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에 따른 영업 그 손실에 대한 거 또 명도 소송 같은 게 걸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변호사비 얼마나 썼느냐, 인지대 얼마나 썼느냐 이것까지 비용으로 합산을 해준다는 건데 이 모든 새로운 방정식이 이야기하는 건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공급을 미루면서 이 주변 집값이 올라가길 좀 기다리면 조금 더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분양을 미루거나 하는 그런 행태를 좀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적시에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하자는 건데 분양가를 올린다. 그런 주변에서 그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비판은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정부의 선택은 어쨌든 현실적인 가격 반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양가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분양가 가격은 일단 그 산식에 들어가지 않았던 재비용을 다 얹을 수 있다. 이게 오늘 그 입주 공고가 들어가는 그 단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3월 고시 이후에 뭐 레미콘 가격, 고강도 철근 가격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항목들도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정부 반론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분양가를 분양가 상한제로 너무 눌러놓다 보니 주변 시세하고 가격 차이가 한 30-40% 정도 났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사람은 받는 순간 로또를 맞게 되는 것인데 그게 정당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수분양자들은 입장이 다르겠죠.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개편안이 실시가 되는데 네. 이제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분양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 기존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구 사례는 저희가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서울 안에서도 분양이 안 돼서 이제 분양가를 15% 20%씩 깎아주는 단지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던 송도, 청라 일대에서도 분양가가 떨어진다, 집값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남양주, 평택 이런 곳들도
깡통 전세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집값이 좀 조정되는 와중이라 분양시장 자체가 좀 위축돼 있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분양시장의 호재는 결코 아니겠죠. 다만 동네별로 수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좀 온도차가 나타날 텐데 분양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이나 단지에서도 미달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